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학생부터 공부법 예서 수업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는 달리 공부에 좀 더 집중하는 곳입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여서 아직 시험이 없습니다. 중2부터 시험이 시작되면 중1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와 중1 때까지 배운 것들을 적어도 교과서 내용 정도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할 겁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핵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공부의 핵심은 예습하기와 수업 시간에 잘 듣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중학교 이후의 공부는 잘 풀려나갈 겁니다. 예습은 교과서로 그날 배울 부분을 미리 읽으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보통 1시간쯤 수업할 내용을 5분쯤 예습하면 될 겁니다. 수학과 영어는 계산도 해보고 단어를 찾고 해석도 해봐야 하니 20분쯤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과 입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예습을 하지 않던 때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습과 수업 시간에 잘 듣기만 되면 중학교 이후에 하는 공부는 서서히 잘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핵심 내용을 다 들은 겁니다. 이제 지루한 느낌이 드는 학생은 이 방송을 그만 보고 다른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날 다시 이 뒷부분에서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중학생부터 공부법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여기서 다리는 강 위에 놓인 다리,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떨어진 두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목표는 전교 1등을 꼭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뒤에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을 잘 듣고 그대로 예습, 수업 시간에 잘 듣기, 복습, 시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 두 번째 시험에서 전교 1등이 되더군요. 15개 반에 1,000명 정도 되는 동기생 중에 말이죠.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만점을 받아서 8명이 공동 수석을 하기는 했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수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부법은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에만 잘 통하지 않고 다른 모든 과목과 대학교 이후의 공부에도 통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농공학과에서 1년을 공부하고 다시 카이스트 정밀공학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시절 카이스트는 과기대라고 불렸고 정밀공학과는 지금의 기계공학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에서 발명가를 상담해 주면서 도면과 문서로 발명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일을 몇 년 했습니다. 그 뒤 20년 정도 개인 과외교사와 수학교습소 선생님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과학책과 수학책을 몇 권 번역하는 데 참여했고 몇 가지 기계 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드리는 중학생부터 공부법도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것일 뿐이죠. 다만 그걸 실제로 끝까지 해내면서 지냈다는 게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 공부법으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 같이 저한테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고등학교 공부하고는 달리 중학교 공부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원과 과외가 금지되었던 5공화국 시절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던 때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며 공부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그 공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 준비는 책상 앞에 가앉기, 집중하기, 바른 자세로 공부하기입니다. 먼저 책상 앞에 가앉기. 실제로 책상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시간은 나름대로 정해놓고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책과 공책, 필기 도구 등을 꺼낸 후 천천히 책과 공책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의 공부법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다면 이미 90%는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집중하기. 책상 앞에 앉은 뒤에는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항상 책 내용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책과 필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책상 앞에 한번 앉으면 일정한 시간, 예를 들면 30분이나 1시간 이상 일어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리에 앉으면 몇 분 정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나요? 다른 잡념이 들 때까지 시간이 몇 분 걸리느냐 이겁니다. 얼마쯤 됩니까? 10분? 30분? 1시간? 미국의 연구팀이 한 10몇 년 전에 이 연구를 한 적이 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8분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8분이 지나면 잡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이 훈련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 23분까지 집중이 가능했답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능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든 공부를 하다가 8분에서 한 20분 그 사이쯤에 뭔가 잡념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르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연구팀은 이 잡념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중학교 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잡념과 끝까지 싸웠죠.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핫도그가 떠올랐다고 생각합시다. 공부하다가 말고 저는 공부하는 중에 이런 핫도그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지워야지 이러면서 애를 썼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핫도그를 지워내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이 연구팀의 연구를 보고 난 뒤에 그걸 진작 알지 못했던 걸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아주 쉬운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핫도그 생각이 나면 그 잡념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잡념을 지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잡념은 점점점 커져서 공부를 방해한답니다. 그럼 핫도그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시간 반 뒤에도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갈 거야. 그때 가서 핫도그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서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마무리해주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시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다시는 그 잡념이 피어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아시죠? 그러면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잡념이 떠오를 때 예전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했죠. 역시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공부하려고 시작하자마자 핫도그가 머리에 떠오르다니 난 정말 공부 체질이 아니야.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도서관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죠. 그 학생의 문제도 아니고 그 학생한테 집중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한테나 잡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잡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컴퓨터나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잡념을 조금만 생각해줘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매듭 짓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로 공부하기. 일단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상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학생과 사무원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이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받이에 허리를 붙여 제대로 앉고 책상과 자신의 배 사이의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만큼만 띄우라고 합니다. 또 자리에 1시간 정도 앉으면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움직여서 관절과 근육을 풀어준 뒤에 다시 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 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을 때 몸에 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도 관심을 가져서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오랜 세월 꾸준히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르게 앉는 법을 보여드릴까요? 책상에 앉을 때는 이렇게 앉으세요. 먼저 의자에 앉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우리 허리띠의 가운데 부분이 등받이에 닿게 앉아서 상체의 무게를 등받이에 실리게 하고 그 다음 상체와 허벅지 사이는 이렇게 직각, 여기도 직각, 발과 상단지 사이도 직각이 되게 앉는 겁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다가가서 책상과 우리 배 사이는 자기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떨어지게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여기에 글을 적거나 할 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책을 읽고 할 때는 이대로 책을 보면 목이 아프죠.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독서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독서대를 보면 제 시선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하죠?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독서대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손을 써서 책을 찾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책 위에 있는 모든 거리, 눈에서 떨어진 거리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편안합니다. 그리고 책이 누워있을 때는 여기를 볼 때와 여기를 볼 때 시선의 길이가 달라서 멀리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북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서대를 이용하면 이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됩니다. 독서대 앞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적거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상 활용이 좋아지죠. 학교나 도서관에서 독서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대가 없을 때는 다른 책을 몇 권 갖다 놓고 책을 이렇게 받쳐놓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책이 이렇게 보이는 각도보다 훨씬 더 우리 눈 쪽으로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법 아셨죠? 이 바른 자세로 앉으면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오랫동안 공부해도 지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앉으면 또는 의자 앞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 짧은 시간만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이 쑤시게 되죠. 그리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역시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부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앉으면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 공부 시작이군요.
책상에 앉아서 흔들림 없이 일정한 시간 이상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이 단원에서 공부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의 공부 단계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성실히 적용해 보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된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도 새로운 사물이나 사상에 대해 알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법을 제대로 익혀 자기 자신에게 맞게 소화한다면 공부의 99%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는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아 해결해 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단원은 1. 예습, 2. 수업시간, 3. 복습, 4.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습을 볼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던 때가 기억날 겁니다. 예습하지 않고 가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날 새로 배우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전부터 생활 속에서 알고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의 이런 역할은 계속되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보다 배울 것이 많고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습,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공부, 복습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습은 여러분이 새로 배우게 되는 개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깨닫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해서 그 뒤에 진행되는 공부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0분을 철저하게 예습해서 복습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예습을 해보고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1. 예습의 범위. 예습은 철저히 수업 진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습할 때는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스스로 정답을 알 수 없는 많은 질문과 추측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추측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 그 과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며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과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은 의미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습은 반드시 머지않아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리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읽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습의 방법은 예습할 때는 교과서에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수업할 내용을 10분 정도에 걸쳐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읽어나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단어에 형광펜, 색깔이 있는 필기구, 연필들로 줄을 긋는 것도 좋습니다.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연필로 표시했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습할 시간이 넉넉하면 책을 다 읽은 뒤에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알고 싶은 낱말을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뿐 아니라 그림,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알게 된 것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2.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공부 외에도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죠. 이 시간에는 예습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며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혹시 예습하지 못했더라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습을 했다면 책 내용과 선생님 이야기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겁니다. 이 수업 시간은 여러분이 그날까지 진도를 나간 교과서 범위 안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수업 중이나 수업이 끝난 바로 뒤까지 질문을 통해 반드시 진도를 나간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예습할 때 자신이 갖게 된 의문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예습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 새로운 설명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생긴 의문과 예습할 때 생긴 의문 중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을 들려주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 줄 겁니다. 다른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쯤 배우게 될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또는 아직 그 분야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대답을 들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머릿속이 혼란스럽지 않게 될 겁니다. 2. 질문하면 더 얻는 것들. 여러분이 질문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과 선생님은 서로 대화하는 길을 찾게 되어 이후에 공부나 다른 문제로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질문을 받는 선생님도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공부 수준을 알게 되어 그 뒤에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수업할 것이므로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이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들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실을 더 알게 되며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어 여러분의 공부법을 더 좋게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